안녕하세요. 제네책스타 라이브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 2권 읽었고요. 요거 나머지 3권은 이제 읽어보려고 데려왔어요. 하하. 이렇게 막 들어오고 계신데, 네, 반갑습니다. 제네책스타 라이브입니다. 지난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 채널 검색에 젠네책스타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서 일단은 버드 스트라이크 이거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안 계신가요? 정아님이 이거 읽으신 것 같던데. 저도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다 읽었는데요. 이게 가독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애정하는 구병호 작가님의 신간이잖아요. 근데 진짜 역시 구 작가님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필력이 진짜 좋으셔서 그냥 정말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읽었어요. 빨리. 예. 그냥 한 2호흡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예. 한 번 쉬었다가 보통 여러 번 좀 쉬어서 읽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조금 물리면 다른 책 보고 또 다른 책 보고 이렇게 읽는 편이라 한 책을 끝까지 이렇게 잡고 읽는 편이 아니라서 거의 여러 번 나눠서 읽는 편인데 이 책은 진짜 술술 읽혀서 이렇게 막 중간에 멈춰지지가 않은 그런 책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가독성이 정말 좋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판타지적인 이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 책의 이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관을 좀 이제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빠져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술 재미나게 읽힙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그거 아니냐? 비행기에 새 부딪히는 거. 그런가요? 저는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지니님 그런 뜻이 있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왜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 왜 제목이 버드 스트라이크일까?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일단 여기는 이긴인이라는 이제 날개 달린 신비한 종족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도시 사람들이라는 이제 뭐 벽안인이라고도 부르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족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도시 사람과 그 이긴들 사이의 어떤 공생 관계나 미묘한 어떤 갈등 관계를 그 속에서 각자 다른 두 세계에 속한 인물이 주인공들이 만나서 그 세계의 어떤 뭐랄까요 갈등을 좀 허물어 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판타지 소설이라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좀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그냥 재미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런 판타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이거는 재미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현실을 좀 반영한 부분들,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묘하게. 그래서 좋았어요. 결론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새가 부딪히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이 책의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도시 사람들이 이제 이긴들 날개 달린 종족, 예, 이긴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에 맞게 악용하기 위해서 막 군대와 비행기를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날개 달린 애들은 날아다니고 도시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버드 스트라이크.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을 우리가 막 알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지? 이긴들은 왜 날개가 있는 걸까? 저 날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리로 나는 걸까? 저것을 우리도 가질 수는 없을까? 우리도 저걸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런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작가가 전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우리의 현실의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한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그래서 재미있고 가볍게 읽으려면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볍게만은 또 읽히지 않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버드 스트라이크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권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저 그리고 저는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저의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또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애청자님들의 피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좀 본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꼭 봅니다. 유심히.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근데 최근에도 아니죠. 오늘 몇 시간 전에 수달님께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재밌다고 하더라지만 나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일? 그 책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인데 근데 그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리뷰를 올려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일단은 막 황급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제 막 읽어봤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뿐만이 아니라 인치님들이 읽으셨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하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그거 진짜 제 최애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 너무 글 잘 쓰지 않아요? 진짜 진짜 이 사람의 이런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진짜 할 말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주석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책이 수달님 인스타그램에 가면 여러분 최근 게시물에 있어요. 많이들 봐주세요. 진짜 웃기고요. 그러니까 정말 글발이 진짜 좋은 작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글 자체도 굉장히 유려하게 잘 쓰시지만 지식도 진짜 방대해요. 그거를 이렇게
다 풀어놓는 그 능력도 정말 탁월하고, 그래서 막 주석이 또 엄청납니다. 주석이 거의 막, 보통 주석은 이렇게 각주나 미주 같은 거 다 이렇게 이 아래에 살짝 한두 줄, 뭐 많아야 돼요, 서너 줄, 이렇게 아래에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고 대부분이고, 뭐 많아야 반 페이지 이 정도 되는데, 진짜 그 책은요, 시도 때도 없이 각주가 나오고 막 진짜 각주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게 막 세 페이지까지 각주가 이어져요. 그런 게 몇 번씩 나옵니다. 계속 읽을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각주 때문에 질려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향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하고 읽어도 크게 전혀 내용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각주를 패스하고 읽으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 어마어마한 그 지식의 범위와 깊이에 진짜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거를 또 이렇게 글로 굉장히 잘 풀어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40대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더 그분의 글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어떤 글이 좀 유명하냐면요. 그 분이 이제 산문이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칼럼이라고, 그런 종류의 글을 칼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뭐 이슈들에 대해서, 예,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풀어서 쓰시는 글들이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 제일 유명한 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제목 표제작이었던 작품이었는데,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그 글이었는데, 재밌긴 한데 문장이 너무 질질 끌려지는 때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단문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게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고, 예,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 빠져들더라는데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글을 잘 읽어내는 편이 아니고, 그런 글을 보면은 빨리 덮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잘 못 읽는 편인데, 그건 읽다 보니까 좀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웃겼던 거는 그거예요. 유리님 말씀대로 진짜 웃겼던 건 그거예요. 그 호화 크루즈 여행 패키지가 있어요, 미국에. 그 상품에 이제 리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작가가, 월리스가 크루즈 여행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잘 겪은 일,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쓰는데, 이제 제공받아서 쓰면 보통 이제 의도가 뻔하잖아요. 좀 좋게 써달라는 거죠.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사람들이 좀 더 크루즈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좀 호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써달라는 그런 의도였을 텐데, 네,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돌려가기를 제대로 이제 시전하시는 거죠. 그 글 속에서. 근데 그게, 그 까는 방식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재치 있고 위트 있게, 전 재밌게 깐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진짜 계속 웃게 돼요. 막 한 번씩 막 진짜 육성으로 터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희화화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희화화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예, 작가인 것 같아요. 그 희화화를 하면서도
어쨌든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 그게 정말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글로써 사람을 웃기는 재주는 진짜 탁월합니다. 랍스터 축제도 그 이야기도 저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냥 그 책에 있었던 웬만한 글들은 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언어에 대한 좀 강박 이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저는 좋았고, 정말 그 솔직함이 좀 느껴졌어요. 글 속에서, 아, 이분은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솔직한 것들을 꺼내서 글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그분의 글을 다시 더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울 뿐인데, 어쨌거나 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그렇게 글 잘 쓰는 분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간략하게 그 저자 소개 이거 글을 봤더니 우울증도 좀 알았던 것 같고요. 생전에 약간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아님 오셨어요. 정아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정아님,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거 정아님 이거 읽으셨나요? 저 이거 물어보려고 정아님 기다렸어요. 저도 이거 다 읽었다고 얘기하려고. 버드 스트라이크 읽으셨나요? 지난번에 서점에서 구입하시고 인스타에 올리셨던 것 같아서 기억이.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아직. 네. 근데 저는 진짜 좀 좋았어요. 아, 진짜 이 구작가님, 저 구병모 작가님 필명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그 뒷조사, 뒷조사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 뒷조사에 좀, 그, 뒷조사 스킬이 좀 능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구병모 작가님 너무 좋다고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더니, 이제 구병모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근데 이 구병모, 이게 본명이 아니고 필명이래요. 실제 이름이 아닌 거죠. 저 진짜 놀랐어요. 여자분인 건 알았는데 이름이 구병모 하면 왠지 이렇게 좀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느낌의 필명을 사용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으시대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뒷조사도 필요하구나. 네. 물론 이제 뭐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 나와 있는 걸로. 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고 아이가 있으세요.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학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파과를 읽고 계시는군요. 아, 파과도 재밌죠. 파과도 진짜 술술 넘어가지 않나요?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저도 이름이 조금 이게 필명이라는 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원래 그냥 이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이 남자분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글 읽고 여자분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 이름 보고 남잔가? 이러고 읽었는데 글을 읽고 저는 이렇게 정아님하고는 이제 반대죠. 이건 여자분이겠다. 아니 그 육아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뭐였더라? 아, 그 단 하나의 문장에서도 나오는 그 육아 관련된, 그러니까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더라? 그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장편이 있어요. 구병호 작가님의. 그게 이제 공동주택 육아를 하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진짜 육아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묘사들이 나와서 아, 이거는 진짜 육아를 해본 사람만이 좀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에 여자분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는데 아, 수달님께서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필명을 이렇게 하셨나?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무튼 구 작가님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아니 이분은 진짜 그냥 소설도 잘 쓰시고 뭐 이런 판타지 장르도 잘 쓰시고 다 잘 쓰시네요. 아, 시크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예, 맞아요. 그렇게 글이 다정하거나 따뜻하지 않아요. 되게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벼려 있는 막 정말 예리한 막 칼날 같은 걸로 막 사람 심리를 이렇게 막 싹싹 이렇게 막 약간 회 떠놓은 느낌? 이 너무 심리 묘사를 잘하시니까 상황 묘사도 그렇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분.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님 있다는 건, 이런 젊은 작가님 있다는 건 진짜 좀 보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쎄한, 그렇죠. 진짜 쎄합니다. 저도 읽다가 이건 좀 난데 약간 이러면서 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한 번씩 찔립니다. 찔려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무튼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그 책의 표제작이라도 꼭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책이라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책 좋아가지고 읽고 나서 서평을 올린 게 있는데 조금 올린 지 돼가지고 그게 좀 아래에 좀 묻혔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달님께서 또 멋진 평을 올려주셔서 그거를 읽으셔도 여러분들 금방 어떤 책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흥미가 당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다 좋았는데 워낙 그게 너무 웃겨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 크루즈 여행이 월리스의 크루즈 여행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맞아요. 그게 진짜 그 작가의 제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수달님 진짜 말씀대로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게 그냥 희화화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다루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아마 그 미국 사회를 정말 좀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좀 묵직한 주제를 그렇게 풀어냈다는 것도 좀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와 진짜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입니다. 제가 이분은 좀 좋아합니다. 우석훈. 이분은 경제학자신데 그 대중과 좀 소통하고자 하는 경제학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저작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표 저서로는 88만 원 세대라는 그 말 자체를 이분이 만들어내셨고, 그 뒤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국가의 사기. 이 책이 참 저는 좋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인스타 라이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국가의 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딱딱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 용어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정치와 경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제 때문에도 딱딱하게 좀 느껴져서 읽기가 그렇게 가독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엔 좀 그런 책이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국가의 사기. 근데 요것은 이제 그분의 이제 신작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간을 내셨단 말이야? 하면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은 국가의 사기보다는 좀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었고 다루고 있는 문제도 좀 더 국가의 사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국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양하게 사기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이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들, 그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왜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회사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직장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회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주제가 좀 한 가지에 좀 집중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서 역시 좋았습니다. 좀 약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정말 직장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읽고 나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좀 보였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 중에 몇 가지는 좀 우리 회사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솔깃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읽기만 하고 아직 지금 리뷰가 밀리고 있어요. 서리도 정말 좋았는데, 저번에 서리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책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좋았는데 진작에 다 읽어놓고서는 지금 리뷰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게을러서 어쩔지. 좀 좋았던 부분들은 조금 보면은 사이다 같은 부분도 많고, 좀 이분 웃기세요. 이분도 약간 이분의 유머 코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님? 네, 김수님인가요? 네, 김수님 반갑습니다. 젠네 텍스터 라이브입니다. 책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진짜 이명박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또 두서없긴 하지만 여기 보면 그 이명박이 했던 일 중에 우석훈 작가님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서 이 책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반갑네요. 우석훈 작가님, 또 우석훈님을 좋아하는 분도 만나가지고 이런 반가울 때가. 진짜 명박이는 진짜 정말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아니 까면 또 까면 새로운 나쁜 짓이 나오니까 정말 뭐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보고 분노를 했냐면, 이제 네, 여기서부터 되겠네요. 이명박이요, 다음에 들어올 신입 직원들의 연봉을 20% 정도를 삭감을 했대요. 공기업은 다 깎았고 민간 기업도 엄포를 놓아서 일부를 깎았대요. 왜 깎았냐? 이제 연봉을 깎아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조금 늘려줄게, 대신에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깎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늘린 대신에 너희들 연봉은 줄일 거야,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 연봉을 깎으려면 상식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놈 것을 깎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편적인 정서일 텐데, 물론 나중에 사장 연봉도 깎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명박이 한 일은 이제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연봉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입사할 신입 직원들의 연봉을 깎은 것이에요. 그래서 1인당 손해보는 액수가 평생 소득으로 봤을 때 1인당 2, 3억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완전 사기죠. 완전 새로 들어올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가요? 내 평생 벌 수 있는 돈 2, 3억이 날아갔는데, 근데
이게 정말 악랄하게도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이 명박이의 이 비열하고 나쁜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한참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혹시 내가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아직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이미 취업한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자기 연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기 월급이 깎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어쨌든 남의 일이 또는 미래의 일이라서 이게 어떤 투쟁, 목숨을 건 투쟁 정도까지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 전국의 공공부문 신입 직원들이 그 네이팜탄을 맞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해마다 10년 이상 이명박에게 당해 평생 소득 2, 3억의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새로 회사에 들어온 젊은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느닷없이 연봉이 깎였다는 거.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정말 황당하기도 했고, 진짜 몰랐구나, 내가 뭘 정말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한국에 미친 피해만 놓고 봤을 때 4대 강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진 않았다. 이 6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원 외교도 이 정도는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공평한 일도 아니고 효율적인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서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은 이제 공사에 들어간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명박에게 제대로 당한 후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고 자신의 삶과 결혼은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 늘어났다. 솔로 문명의 개척자 이명박 각하 만세.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기고 슬픈 일인가요. 그러니까 웃기게 표현해 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이 주범이 이명박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연봉이 그렇게 깎이면, 연봉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정말 이거는 넘겨짚는 게 아니라 진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새롭게 또 다른 이명박의 사기적인 모습을 또 보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엄청 이제 보호하면서 보호막 잘 쳐주고, 지금 아직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좀 더 빼앗는 방식으로 자기네들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데 부역을 했던,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하게, 교활하게, 저항할 수 없게 실행하느냐, 그것이 그 이명박 정권에서 내내 고민하고 중점을 두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사람 책임으로 단정짓는 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혼자의 잘못이다, 탓이다, 그렇게까지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죠. 비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도 거기에 책임이 있구나. 그렇죠. 모든 경제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편의를 봐주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하는 책임은 있지만, 근데 정부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한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그런 분위기와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가 그렇게 형성돼 버리면 또 개인들은 거기에 그 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또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갔었던 정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직장 민주주의로 회복해야, 아니 회복이 아니죠.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직장에도 민주주의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거의 군대식 문화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직장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라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 근데 이게 아직 없지만 이제 뭐 예전에 여가부에서 뭐 가족 친화 인증제 같은 것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 출산이나 뭐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같은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것을 이제 2008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초기에는 뭐 별로 한둥 마한둥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2017년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을 가족 친화 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영향력이 좀 강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인증을 받아라는 얘기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인증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제라는 거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회가 이런 것도 좀 하세요 하고 요구하는 항목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이 인증제를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덜 수직적이고 덜 군대 같은 좀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아무런 뭐 규제도 없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 뭐 기업 문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게 놔뒀는데 지금의 이런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런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겉으로 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뭐 형식적으로만 바뀌지 뭐 실질적으로는 똑같을 텐데 그런 번거로운 일거리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쨌거나 관련된 지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도 공무원인데 지침이 내려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있을 때는 더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만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조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예 없으면 그게 문제로 인식되지조차 않으니까 너무나 공공연하고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이런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런 규제나 제재나 지침이나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조금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직장 민주주의를 뭐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좀 강제하는, 눈치를 보게 만드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저자의 생각에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비민주적이어서 불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여러분의 상사에게 선물해 보세요. 아, 이건 약간 반은 농담인데 진짜 선물을 하셨다가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직장 상사들이 좀 팀장들이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그리고 막 오너들 회사 오너들 이런 분들이 진짜 이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일반 우리 뭐 회사 그냥 회사원들도 일반 뭐 간부 고위 간부 아니더라도 그런 회사원들도 직장인들도 사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부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인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직장이 좀 더, 그래도 다니기에 그렇게 아주 싫은 직장, 정말 너무 짜증나는 직장이 조금은 덜 짜증나고 조금 덜 싫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 저자가요.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뭐 직장이 뭐 엄청 갑자기 이상적인 뭐 그런 곳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만 조금 덜 가기 싫은 직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책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와요. 뒤에는 이제 뭐 직장 민주주의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진짜 그런 기업에 대해 사례. 그 뭐가 문제인가 막 조목조목 따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 직장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한 곳도 있다.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여행 박사라는 그 기업의 사례였는데 어디 갔냐? 여행 박사에서는 진짜 여기는 진짜 좀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직원 복지가 엄청나고요. 직원 복지 뭐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직원 복지가 엄청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전혀 다른 뭐 일을 막 과도하게 시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한대요. 자율 출근하고 재택근무 환영, 정년도 없고 1년까지 뭐 무급휴가를 쓸 수 있고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을 하게 되면 무료 사택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뭐 항목에 지원금이 나가고 정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다가 직장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성공적이냐면 창업주가 있어요.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그 다음 대표 자리를 또 뽑는 투표를 직원들이 했는데 창업주가 투표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안 뽑힌 거예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주가 투표로 밀려나고 진짜로 직원들이 뽑은 대표가 이제 함께 경영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창업주가 어떻게 대표를 당연히 계속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업의 어떤 문화라고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창업주니까 당연히 계속 하겠지. 그런데 수달님 돈을 과도하게 안 줘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래도 어떤 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체감하는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군요. 예.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창업주를 투표로 대표를 못하게 하다니. 물론 한 표 차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또 그 결과에 또 승복을 하고, 다른 대표가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대단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덴마크에 있는 이제 에너지 전문 회사 플란 에네르기라는 이 회사는요, 이 이제 직장 민주주의 분야에서 완전히 선두 그룹에 속한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놀라운 점이 모든 직원이 같은 임금을 받는데요. 모든 직원이, 그러니까 뭐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게 정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으로는 해봤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는 불가능하겠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걸 진짜로 하는 데가 실제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놀랐습니다. 역시 덴마크.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불가능은 또 아니구나. 저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가능하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의식의 문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라고 왜 못해?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낙천적인가요?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민주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안녕하신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그런 사례도 나오고요. 삼성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삼성 저격수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성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또 이렇게 삼성을 많이 까고 있는데, 삼성을 까는데 그게 뭐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분의 또 근거가 있어요. 보다 보면 진짜 삼성 안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안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약간 이상적인 사회주의. 근데 저는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와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어떤 접목이 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의 자본주의, 특히 뭐 지금 신자유주의 이걸로는 진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가진 거 계속 더 잃게 될 거고, 가진 사람들만 더 배부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더 지금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고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더 벌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모델들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우리나라는 막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막 욕하던데 요즘도 그러려나요? 아유, 참 그런 얘기하면은 참 그랬는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뭐 저는 북한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 수업 저번에 제가 모차르트 편을 1권이 모차르트였거든요. 모차르트 편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2권을 또 데려왔죠. 2권이 입고가 되었길래 이번에는 베토벤입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여러분 베토벤 아시나요? 아, 저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죠? 아, 막 신났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베토벤이에요, 여러분. 모차르트랑 베토벤은 굉장히 그 색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정말 다른데 같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느낌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막 저도 뭐 클래식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이제 아 베토벤이구나 아 모차르트구나 하는데 정말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는 또 어떠할지 그의 인생과 인생 이야기와 함께 또 작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쉽게 잘 풀어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이분의 팬이 됐어요. 이 미는기 이분 이분 너무 좋아요. 와 정말 모차르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아시나요? 김승섭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김승섭 교수님.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 여기 있네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우리나라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화제의 책이 되었죠. 그 책 이후에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에 친필 사인이 있네요. 이분이 이게 아마 이게 올해 나온 책이거나 작년 12월에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 몸이 세 개라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목차가를 좀 볼까요? 친필 사인 이런 거 보면 막 설레죠. 무슨 설레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막 하면서 어떤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좀 역시 파악을 해보는 이분은 또 사회역학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사회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이분의 생각으로 좀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역사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의학의 역사. 예. 조금 갑자기 의학의 역사? 하고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어쨌거나 믿고 보는 김승섭 님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책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 초록색 이 참 너무 예쁜 초록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볼 책은 이 책입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이거 나온 지가 좀 됐던데 이것이 2007년인가? 2006년에 나왔네요. 2006년에 나온 책이에요. 좀 됐죠.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책입니다. 아, 읽으셨구나. 왠지 이 중에는 읽으신 분이 한 분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꽤 오래되기도 했고 저는 몰랐는데 꽤 유명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좀 시끌시끌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돼서 저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책을 전혀 안 읽을 때요. 2006년 그때는 책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냄비 받침이라고만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그 미국의 9.11 테러를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너선 사프란 포어라는 미국 작가인데, 이걸로 엄청난 이제 논쟁을, 미국 문단에서 아주 논쟁을 일으켰고, 이 소설이 굉장히 파격적인, 주제 자체도 이제 9.11 테러라는 좀 이렇게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 책의 구성이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주변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이 뭐 편집자가 이제 책을 좀 더 예쁘게 만들려고 넣은 게 아니고 작가가 다 의도해서 넣은 거래요. 이 작가의 이게 다 작가의 설정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읽다 보면. 근데 이게 작가가 다 의도해서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중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페이지는 이게 새 책이 맞아? 이거 새 책 아니고 누가 이거 왜 이거 여기다 낙서해놨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이렇게 막 두 줄 그어주는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의도된 처리라고 하고요. 작가가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누가 막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근데 이 빨간 줄이, 처음에는 저는 누가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지금 도서관 책에다가 낙서해놨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대요. 이 작가가 이렇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다 의도된 어떤 거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1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